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수요일 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다로 500명을 넘었고 부스터샷을 맞고도 감염된 사례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에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 그리고 부스터샷 간격 조정안 등이 발표되는데 브리핑 듣고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할까 여부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오늘 여기저기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잠시 뒤 두 의혹 수사, 법률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의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천안함 전 함장과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북한 피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보도와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막판 조율에 들어간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고 수사 책임자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건 무마를 지시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공군 법무실장은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고 보고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당초 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최대 2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최대 24명까지만 배치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병원이나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 선대위 구성 막판 조율에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연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생들과 만나는군요. 네, 오늘 오후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와 간담회를 합니다.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동시에 언론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언론을 잇따라 비판해왔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공공심야 약국을 방문해 의료 공공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 후보가 민심 행보에 나선 사이 당은 윤석열 후보 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이 악랄한 개미핥기였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후보를 향해선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야당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은 곡간문을 걸어 잠그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거듭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5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은 충격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기재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이 한창인데 오늘 막판 조율에 나선다고요?
네, 오늘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막판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최종 상의하면서 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사를 영입해 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중도층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또 선대위 총괄본부장에는 주호영, 권영세, 김태호, 김도우, 추경호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공동 선대위원장에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이 유력시됩니다. 이 선대위 구성과 동시에 윤석열 후보는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을 만났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폭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의 그 피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것이고, 우리 천안함 장병과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가 이해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죠.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와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맺었던 하나은행 본점의 부동산 금융 업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 업무 관련 부서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 아들 광모 씨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했는데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아들 곽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두 차례 곽 씨를 불러 조사했고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자도 여러 차례 불러 곽 전 의원 연루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곽 전 의원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장 등 수사팀 5명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유 부장이 일선에 돌아오면서 검찰 수사도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압수수색과 동시에 오늘 오후에는 남욱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도 오늘 오전부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성과급 지급 명세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에서 통과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힙니다. 경찰은 이 대가로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30억 원을 약속받거나 일부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밤 늦게 발부가 됐죠. 네, 법원은 어젯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가 조작 과정에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권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 조작의 선수 역할을 한 핵심 인물 이모 씨가 돌연 잠적했다가 지난 10일 검거돼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권 회장과 이 씨를 조사하며 김건희 씨의 관여 정황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이 씨를 소개받아 투자한 건 맞지만 손해를 보고 거래를 끊었다면서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부인했고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선 김건희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는 만큼 김 씨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한 수사 상황과 법률적인 쟁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건데요. 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뭔지 보려고 하면 일단 2009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2009년에 도이치모터스에 있는 주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일 처음에 9천만 원 정도가 돼요. 9천만 원 정도 되는 게 이게 한 1,800원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8,3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9,000원이었던 주가가 1,800원까지 1,8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게 예. 2009년 1월인데 그 1월에서 한 1년 사이에 12월까지 한 1,800원 정도 내려갔다가 예. 다시 한 1년 사이에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의 모멘텀이라 그러죠. 네. 우리가 정권을 얘기할 때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획적이고 자기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 네. 흔히 말해서 주가에 대한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 라는 네. 혐의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대요.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AS 뭐 회사도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고 그다음 외부로부터 사모펀드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호재성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매수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네. 지금 구속 기소되는 3명이 있는데 그 3명 역시 이러한 어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와 관계되는 영역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 잡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말단부가 잡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예. 중간에 있는 권오수 회장이 있었고 그 권오수 회장이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 건데 당연히 범죄 혐의는 시세 조정했는 게는 입증이 됐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받으려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범죄가 소명되어야 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범죄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예. 구속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고 다만 이 소명이라는 것이 유죄를 확정할 만큼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정명 단계 가장 마지막 단계인 소명 정도까지는 법원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 주장하고 있던 공소시효 완성과 그리고 주가 조작의 시세 조정이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실질 영장 심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 쓰인 자금을 댔다. 이른바 전주 의혹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고요. 검찰도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런 의혹이 나오는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먼저 팩트를 한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3명의 선수들은 먼저 잡혀 있었고 예. 그중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원래 영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받으러 가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게 검찰에서 굉장히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예. 저희들은 몰랐는데 이미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구속을 지금 당해 있는 상태. 예, 이모 씨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그렇죠. 그 예. 분을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거죠?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팩트는 뭔가 하면 이 이모 씨도 아까 그 앞에 있는 3명과 같이 주가 조작의 선수들 일당 중에 한 사람이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김건희 씨가 통장을 맡기고 통장 안에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세 조정을 함에 있어서 김건희 씨와 이 씨가 어떤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앵커님하고 제가 예. 선수라고 치면 앵커님한테 이번에 정말 좋은 어떤 시세 조정할 게 있습니다. 제가 시세 조정하는데 우리 선수가 지금 3명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돈을 좀 투자하십시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러면 내가 10억 정도를 줄 테니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렇게 시세 조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되고 즉 이모 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 범행과 일심동체가 돼서 그 범행을 예. 나의 범행으로 옮겨내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사. 이게 판례 문구라서 제가 그대로 설명드리는데 예. 사실 완전히 한 사람으로서의 결탁이 되어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김건희 씨하고 권오수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공동 정범이 될 것이고 네.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사실 이 범죄로부터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반부패 수사 2부장 조주현 부장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이모 씨로부터 진술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그러한 어떤 시세 조정하는 행위를 알고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주식에 들어갔는지에 네. 대한 입증의 문제, 수사의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그렇군요. 진행될 수 있는데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시세 조정하는 행위와 내부 거래는 조금 달라요. 내부 정보는 모르는 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호재성 정보가 있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금액을 흔히 말해서 오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보가 거짓일 수 있는데 네. 시세 조정이라는 거는 사실 그 내용을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세 조정은 사실 걸리지만 않으면 100%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확실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지금 전체가 한 636억 정도의 네. 지금 시세 조정이 이루어졌다는데 이건 그냥 저 정말 네네네.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억이란 돈이 과연 얼마만큼 그 시세 조정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점은 예. 조금은 의심이 드는 거죠. 만약에 예. 내부 정보 같았으면 저 10억 정도 하는 거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정말 100%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시세 조정을 한다고 하면 예. 제가 김건희 씨 재산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10억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손해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을 조금 예. 더 들여다봐야 한다.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팩트는 김건희 씨가 10억 원을 맡겼다. 여기까지가 팩트인 거고요. 네. 그럼 앞으로 밝혀야 될 것은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지를 김건희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그렇죠.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럼 아까 선수 이모 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모 씨 조사 과정에서 이 이모 씨의 입이 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그때 토요일 날 이미 구속되는 상황을 저도 몰랐고 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반부패 강력기 2부에서 부장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장도 굉장히 탁월한 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예. 받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있었을 것인데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구속영장에는 범죄 죄명은 들어가지 않고 범죄 사실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공모된 사람이 있으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예. 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부장이 수사를 하는 스타일에 따라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권오수 구속영장 안에는 공모 관계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 아, 김건희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예, 않다. 성명불상자도 안 나와 있고 김건희 씨란 이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네. 추가적인 기소가 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예. 마음입니다. 김건희 씨 소환 여부도 주목되는데 뭐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승재현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은 안 부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검찰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죄 있는 사람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세 조종이라는 거는 일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네.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적극 가담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지만 또 검찰의 다른 또 하나의 존재의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빨리 그 쇠사슬로부터 풀어주는 것도 저는 검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씨와 권 씨의 진술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김건희 씨가 전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지금 고발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저희들이 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뭐 흔히 말해서 불기소라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풀어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는 대장동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가 이제 적용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의혹 수사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압수수색된 곳들을 따라가 보면 정관계 로비 의혹 쪽에 좀 수사의 속도가 붙는 모습이에요. 저도 오늘 압수수색 장소를 바라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곽상도 이제 전 의원이죠. 네.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곽상도 전 의원의 죄명은 뇌물죄는 100% 아닌 듯해요. 이제 뇌물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그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뇌물죄로 봤는데 이젠 그거와 전혀 다르게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알선수재 무슨 말인가 하면 금융회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준 그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대장동이 어떤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어떤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은행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은행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예. 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는 김만배 씨가 지금 곽상도 의원한테 지금 하나은행 나가면 이거 완전히 그림이 어그러지는 모습이니까 좀 나가지 못하도록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곽상도 의원이 뭐 공무원 신분인지 그다음에 민정수석의 신분인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네. 금융회사에 청탁을 받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특정 경제에 관련된 알선 수재로 갖는 거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압수수색은 과연 그러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런 알선 수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집에 이제 곽상도 의원 집에 갔는 것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옛 사무실 압수수색했고요. 하나은행 본점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이 압수수색이 둘 다 이제 엮여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어제 관련해서 김만배 씨 건강상 문제 때문에 세 차례 소환에 이제 불응하면서 조사가 좀 미뤄졌었는데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네네. 여기서 좀 뭐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을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만배 씨의 그 지금까지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수사에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뒤로 가면 갈수록 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듯한 모습이라서 사실 뭐 김만배 씨의 진술에 얽매이는 수사는 조금 예.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입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임죄의 혐의는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도계공이라는 네. 개발공사에 관련된 어떤 배임의 혐의인 거니까 성남도계공에 분명히 일정 부분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분명히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뺨으로써 배임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또 이 부분도 확실한 거거든요. 이거는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 씨의 기본적인 어떤 관계에서 금융 흐름으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김만배 씨의 진술에 그렇게 막 천착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융 흐름을 알고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네. 김만배 씨 딱 불러가지고 이런 흐름이 있는데 당신 알았느냐? 그럼 당신이 알았다면 왜 이걸 막지 않았느냐? 적어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유동규 씨와 이런 부분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는 부분이 있지라고 네. 확인하는 정도를 진술을 받고 그 외 나머지는 증거에 관련된 서류로 탄탄하게 공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입을 네. 따라가는 수사는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특히나 그렇죠. 이제 뇌물 배임 혐의 관련해서는 더 그런데 유동규 씨 지금 첫 재판도 지금 미뤄진 이런 네네, 상황이고요. 이주 미뤄졌습니다. 미뤄졌고 지금 검찰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이 내용 이외에 뭔가 저희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내용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언론과 또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수사의 능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라는 어떤 그 네. 위법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사기관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공보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이야기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회 기소가 유동규
그 기소가 됐듯이 김만배도 같이 기소가 되면 공소장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 공소장 내용을 조금 보면 수사가 얼만큼 진행되었는지 사실은 저희들 수사할 때 이미 수사의 전체 그림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 단계까지 조금 더 지나야지 전체 그림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공소장을 보면 수사가 미진했는지 수사를 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닷새 되면 이제 김만배 씨 그리고 맞습니다. 남욱 변호사 다 구속기한이 기소해야 만료되기 됩니다.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예. 정말 예측할 수 있는데 그냥 풀어줄 수도 있어요. 구속기간 만료하면 그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를 하면 그 구속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30일, 20일이잖아요. 예.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하고 수사가 완전히 미진하면 체포영장 발부했다가 그냥 남욱 변호사 풀어주듯이 정말로 황당한 경우에는 정말 공소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아마 검찰의 후폭풍은 굉장히 심할 것이고 검찰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 풀어줄 수도 있다. 구속 예. 기간이 마치면 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 1~2%, 예. 한 10% 정도는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검찰은 증거를 따라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승재현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공군 최고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직접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공개된 녹취록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군 인권센터가 오늘 공개한 건 국방부가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했던 지난 6월 중순 무렵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실무진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라는 건데요. 해당 녹취록에는 선임 군검사인 전모소령이 후임 군검사들에게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신들도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하니 이 판촉을 잘하라고 당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중사의 사진을 상부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압수수색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이 알려줘서 대비해 나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 녹취록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중사 사건을 무마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익수 법무실장이 가해자 측 변호사와 결탁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술인들은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전 실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는 피해자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 보신이나 잘하면 되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전 실장을 포함한 이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을 도입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 측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중사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군 인권센터를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주택시장은 9월 이후에 가격 상승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한 양상이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중국에서 들여온 요소수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려고 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던 무역업자와 주유소 사장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요소수를 무려 6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려고 하거나 주유소에 5,000리터를 쌓아두고 단골에게만 몰래 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요소수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12일 인천항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중국어가 쓰인 갈색 상자들이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열어보니 파란색 통에 담긴 차량용 요소수가 나옵니다. 국내 요소수 공급난을 틈타 무역업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요소수 8,200리터를 경찰이 적발한 겁니다. 38살 A씨 등 4명은 지난 12일 시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중국 청도에서 요소수를 들여와 창고에 쌓아두고 직접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일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내리면서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요소수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들은 전국 주유소에 시중 가격의 6배에 달하는 10리터에 6만 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한 요소수 8,200리터는 시료 검사를 거친 뒤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차량용 요소수 5,400여 리터를 불법으로 쌓아둔 주유소 사장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각 주유소의 요소수 비축량을 제한했는데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해 보관한 겁니다.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0% 이상 초과 보관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142%를 초과 보관한 혐의로 검거하였고 이들은 주유소를 찾은 다른 사람들에겐 요소수를 판매하지 않고 단골 30여 명에게만 시중 2배 가격으로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계기관은 압수한 요소수를 다른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열심히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이구나.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일도 힘내보자. 사랑해. 화이팅!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코로나 시국에 치열하게 달려온 51만 명의 수험생 여러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낯선 시험 환경부터 잘 확인하고 가야겠죠. 일단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은 6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한데요.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여유를 갖고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험생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는 절대 안 됩니다. KF94, KF80, KF80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되는데요. 혹시 당일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칸막이 사용입니다. 시험 시간 내내 전면 칸막이를 설치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칸막이는 2교시가 끝난 후 수험생에게 배부되니까요. 식사한 후에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하면 됩니다. 혹시 수능을 앞두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건소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수능 지원자를 우선 검사할 예정이고요. 내일 아침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가면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코로나 수능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가족들 모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원하는 결과 이룰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이 일상회복 중단 기준을 넘기면서 병상 포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장은 일상회복을 받아들이기에 병상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 병상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제가 있는 이곳 병원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운영된 곳인데요. 전체 172병상 가운데 135병상, 그러니까 78.5%가 이미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하면요, 84.5% 병상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곳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기준이었던 75%를 넘겨 75.84%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병상 5 중 하나도 채 남지 않았을 정도인데요. 빠르게 남은 병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전담병원 임승관 원장님 만나 뵙고 한번 현장 분위기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병상 가동률이 높은데 실제 동원 가능한 병실은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현재 80% 정도의 가동률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은 20%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 대비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그만큼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집단 감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100명이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간호사들의 간호노동, 돌봄노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 남아있는 여유 분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추가 병상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닐 텐데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쭙고 싶네요. 지난 11월 5일, 11일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이 종합병원들에 발동이 됐죠. 근데 과거 3차 감염 때나 아니면 올 여름 때 행정명령들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명령을 받은 뒤 의료기관들이 병상을 운영할 때까지는 약 4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서둘러도 3주 정도이죠. 왜냐하면 병동을 마련하고 진료를 시작하려면 음압격리실 같은 부분들로 구조 변경을 하는 시설 공사가 필요하고 또 간호사 의사들을 그 진료 형태에 맞게 재배치해야 됩니다. 교육훈련도 필요하죠. 이런 시간들이 짧아도 3주, 좀 길게는 4주 이상 걸리거든요. 따라서 11월 초에 행정명령이 발동됐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순조롭게 사용하게 되려면 아마도 12월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 기간이 우리 사회에 좀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병상 부족 현상이 수도권에서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위중증 환자가 오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았던 건 작년 겨울 이후로 내내 비슷했던 상황이고 그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켜서 치료했던 일들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부가 또 그런 대응 계획들을 말씀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계절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경증 환자, 중등증 환자들을 이송시켰거든요. 생활치료센터로, 전담병원으로. 근데 지금은 중환자 병상이 먼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계호흡기가 필요하고 숨이 차고 혈압이 낮은 환자들을 앰뷸런스에 태워서 몇 시간을 이송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일이라서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그 이송의 주체가 결국은 보건소 혹은 소방재난본부 같은 곳들인데 그런 곳들이 지금 업무 부하가 엄청 심한 곳이잖아요. 결국은 소진되는 어떤 그런 업무 부하로 인한 소진이라는 문제와 연결될 그런 개연성도 다분한 것이죠. 병상 부족 현상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인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걸로 평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여쭐게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쨌든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혹은 정부 방역 당국의 관료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대비한다는 데 있어서 재택치료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대안들이 얘기되었죠. 근데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즉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들이 확산된다면 중환자 병상 같은 그런 상급 치료 어떤 자원들이 갑자기 급격히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심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정부는 어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 22명을 모아서 추가로 병상을 빨리 확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장들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중환자를 돌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준비 부족으로 일상 회복을 맞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 약 2주 만에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1,436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9월 24일 1,221명보다 200명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서울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919.4명으로 한 달 전 같은 기간 644.2명보다 42.7% 급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에서 지난 8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명이 넘는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하루 10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 수가 15,000명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 종합병원과 북구 중학교, 사하구 초등학교에서 새로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연제구 의료기관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위험도 지표와 추가 접종 간격 단축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12일부터 고위험군 추가 접종을 시작하였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로 인하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13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와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전파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증 감염과 사망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을 보다 일찍 시행해야 할 상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 후 획득한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 및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예방 접종 효과의 감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 기본 접종 완료자는 기본 접종 완료 5개월 이후부터 확진율이 늘어나고 고령층일수록 돌파 감염이 빈번하며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50대 및 우선 접종 직업군의 추가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및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의 추가 접종을 시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추가 접종 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4주째부터 3차 접종을 시행받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추가 접종 간격의 단축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비하여 추가 접종 단축을 통해 돌파 감염을 줄이는 예방 효과의 이득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 접종 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접종 예약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추가 접종이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내 방역 상황 및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0세 미만 연령의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공고입니다. 지난 10월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보고로 인해 일부 연령층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11월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 30세 미만 접종 제한을 발표함에 따라 백신 분야 전문가 전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간의 심근염, 심낭염 발생률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독일, 프랑스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의 위험이 화이자 백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모더나 백신의 접종 연령을 일부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연령층은 1, 2차 기본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공고하며 모더나 백신으로 이미 1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시도록 공고합니다. 한편 18세 이상 연령에서의 추가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 mRNA 양이 기본 접종의 절반으로 화이자 백신과 비슷하고 추가 접종에서 심근염, 심낭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와 최신 연구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예방접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병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공고에 따른 정부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내용 그리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11월 17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 접종 간격 단축과 30세 미만 모더나 접종 제한 사항과 또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접종 간격 단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로 되어 있는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의 대상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등은 4개월로 단축하고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에 대해서는 5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역학 상황에 대한 분석과 또 백신별 항체가 분석 및 국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이 78.4%로 높은 수준이지만 상반기에 우선 접종한 고령층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본 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돌파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중환능이 감소하고 접종 완료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체가가 감소하여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 체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어 감염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등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하여 12월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추가 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이스라엘의 실제 접종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접종 후 12일이 경과한 추가 접종 완료자는 기본 접종만 받은 기본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확진율은 10분의 1로 그리고 중증화율은 20분의 1로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부작용은 기존의 2차 접종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접종 간격 단축을 통해서 12월까지 추가 접종 대상자의 규모가 총 1,378만 4천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현행의 6개월 기준에 대비해서는 819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요양병원 그리고 의료기관 등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기관은 오늘부터 바로 4개월의 단축 기간을 적용하여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소의 방문접종팀 등의 방문접종이 필요한 감염 취약시설은 일정을 조정하여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개별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접종이 가능한 이 시기에 2주 전부터 안내를 드릴 예정이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속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22일부터 자녀 백신을 이용해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세 미만의 연령층 기본 접종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최근에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심낭염 발생 확률이 화이자보다 높아 30세 미만 연령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간의 심근염, 심낭염, 신고율 그리고 진단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30세 미만은 기본 접종을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서는 기본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대상자들께는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의 절반 용량만을 사용하므로 18세 이상에서 추가 접종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종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1차 접종은 11월 말, 2차 접종은 12월 말에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되어 있는 분들은 금년 중에는 일정에 따라 접종하며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연령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으로 고위험군, 또 보건의료인, 또 사회 필수 인력 접종으로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의료 방역 등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해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또 백신 생산과 유통을 담당한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의료 방역 대응 상황, 확진자 발생 현황, 그리고 예방접종 현황 등 3개 영역에서 17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그리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확진자 수 등 5개의 핵심 지표와 그 외의 다양한 일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주간 평가 그리고 단계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는 위험도 수준 그리고 위험 요인 그리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분석해서 매주 중대본에 보고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고려해서 전국 단위의 평가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구분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례적인 주간 또는 단계 평가와는 별개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위험도, 주요 위험 요인, 그리고 조치 사항 등을 즉시 논의하여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상 회복 단계를 이행할 것인지 또 비상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등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대본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1월 2주차 주간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지표인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지난주에는 주간 평균 56%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70%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동도 지속 증가 추세로 수도권의 악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발생 지표 역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고 수도권 발생률이 비수도권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수도권의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의 추가 접종률은 19.6%로 낮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수도권에서의 의료 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에서의 추가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사망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전한 유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 접종과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입소자와 종사자께서는 4개월로 단축된 일정에 따라서 네, 방역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종 간격이 단축이 되는데요. 일단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고위험군, 기존의 추가 접종은 기존 접종 후 6개월 후에 맞았는데 이게 4개월로 단축이 되네요.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60세 이상의 확진자 수가 거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돌파 감염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파 감염에 걸린 분들 중에서도 위중증 환자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과거 이제 외국의 연구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봤더니 그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고 위중증으로 많이 진행하더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최소한 4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추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발병 확률을 10분의 1로 줄이고 중환자 확률을 20분의 1로 줄이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런 걸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네. 또 50세 이상의 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분들은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접종을 진행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이런 예방 접종의 보호막을 좀 탄탄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예, 이번 브리핑의 또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30세 미만의 기본 접종의 경우에는 화이자를 권고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게 해외에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해봤는데 이제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에 화이자 백신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심근염이나 심낭염 우려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기본 접종의 경우는 모더나 백신은 30세 미만은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권고를 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추가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더나 백신을 반용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추가 백신 접종은 뭐 예를 들면 얀센 백신 이후에 추가 백신 접종의 모더나 접종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가 접종은 반용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1차에 모더나를 맞았던 30대 미만의 분들은 2차에는 화이자가 권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이렇게 사실 그 이전에 뭐 교차백 접종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해보지는 예.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mRNA 백신의 그런 교차 백신 접종은 이제 해외에서도 가능 이제 한 것들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추가 접종 같은 경우에 화이자 백신 맞은 30대가 또 돌파 감염,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백신의 효과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발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좋은 사람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일정 시간 동안에 다 막아내서 결국은 안 걸리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예. 어떤 분들은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면 일부의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돌파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부스터샷 때 추가 백신 접종을 했더니 그런 기본 접종을 마친 사람보다는 10분의 1로 그 확률, 돌파 감염 확률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지금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3개 영역에서 17개 지표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핵심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창과 방패죠. 이제 코로나19 발생이 얼만큼 많으냐를 이제 주간 신규 이제 위중증 환자와 60세 이상 확진자 수를 이제 판단을 예.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방패가 이제 두 가지죠. 예방 접종 지표와 의료 방역 대응 지표가 어떠냐. 그래서 예방 접종 지표는 주로 60세 이상의 아니면 그 기저질환자의 그 추가 백신 접종을 이제 지표로 삼게 되고요. 의료 방역 대응 지표는 이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발생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계속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위중증 환자나 중환자를 위주로 좀 검사를 하겠다, 뭐 위험도 평가를 하겠다 발표는 하긴 했는데 지금 오늘 역대 두 번째로 3,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폭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뭐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측했던 상황이고 그건 괜찮은데 사실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위중증 환자가 48명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자가 21명이 생겼고 그 숫자가 위중증 환자 숫자가 27명이 증가했으니까 합치면 48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그 추가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분간 계속될 수 있어서 네. 이 위중증 환자 48명이면 사실 웬만한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하나를 다 채울 정도의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추가 백신 접종이 그래서 더 좀 어찌 보면 그런 위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병상 가동률도 비상입니다. 앞서 저희가 경기도 의료원 연결했을 때 직접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11월 1일에 시행된 이후에 이제 6주가 뒤면 2단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추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진행돼서 어느 정도의 예. 백신의 그런 보호막을 형성하기 전까지 2단계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사실 11월 22일부터 이제 전면 등교가 좀 그 이제 학생들 전면 등교도 예측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좀 그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오늘 벌써 이제 3,000명대를 넘어갔는데 지금의 유행 추세가 빨리 꺾였으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꺾일 만한 그런 지금 요소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추가 백신 접종을 해서 그 백신 보호막을 빨리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가 접종을 많이 맞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당국의 설득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능 예비 수집일인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능일인 내일도 입시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내림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 입시 한파는 없다고요? 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능 당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수험생들은 각별히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수험생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7도, 광주가 6도, 대구는 4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이 17도, 부산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월요일 오후부터 주 중반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벌써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우리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각 당의 선대위, 이미 메머드급 선대위가 꾸려진 여당에서는 규모보다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부터 누구를 전면에 내세울지 여전히 조율 중입니다. 자, 각 당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잠시 뒤에 현역 의원 두 분에게 직접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